안녕하세요. 화학자 자홍지입니다. 오늘은 삼국지를 주제로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은 화학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예로부터 삼국지를 3번인가 10번인가 어쨌든 몇 번 이상 읽지 않은 사람과는 대화도 나누지 말라라는 격언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흥미롭고 배울 내용이 많은 소설이기 때문일 텐데요. 저 역시 삼국지를 여러 차례 읽었습니다. 유일한 문제는 제가 가장 많이 읽은 것은 요코야마 미치드로 선생님의 60권짜리 전략 삼국지 만화라는 것 뿐이죠. 삼국지라는 주제는 만화나 소설이나 영화 가리지 않고 여러가지 작품을 만드는 데 쓰이곤 합니다. 대표적으로 야마하라 요시토 선생님의 용랑전이 있을 것이고, 또 이하긴 선생님이 원안을 맡았던 창천왕로 역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삼국지 만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드라마의 경우에도 신삼국 같은 경우에는 여러가지 유명한 짤방들을 남기면서 대흥행을 거두기도 했었죠. 자, 이 많은 인물이 등장하는 삼국지 중에서 오늘의 주제는 바로 초반부 최고의 카리스마를 보이는 악역이었던 동탁이 되겠습니다. 동탁의 자는 중령이었으며 용맹하고 꾀가 많았고 또 기마 기술이 굉장히 뛰어났다고 합니다. 군에서 공적을 올리면서 병주자사나 하동태수를 역임하고 가장 중요한 184년 중랑장이 되어 십상시의 난을 제압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이어갔던 그의 폭정은 결과적으로 비참한 최후로 이어지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장면은 동탁이 목숨을 잃은 이후 군사들이 배에다가 심지를 박아서 불을 켜 등을 만들었다라는 이야기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고우영 화백의 작품에서는 50일간이나 이 불이 꺼지지 않았다라고 쓰여 있고, 다른 여러 매체들에서도 기간은 다르지만 동탁의 불이 며칠 동안이나 타올랐다라는 설명이 이어지고 있죠. 하나 더 우리가 주목할 것은 지나가는 사람마다 동탁의 시체를 발로 짓밟고 머리를 걷어차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큰 모욕에 대한 부분이 역시나 오늘 이야기에 마무리를 짓는데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처음으로 궁금한 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살이 쪘다 해도 사람의 배에 심지를 박았을 때 불을 타오르게 만들 수 있을까? 결론적으로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심지 효과라고 부르는데요. 간단해 보이는 촛불이지만 그 구조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총 4가지로 구역을 나눠보았을 때 황색의 빛을 갖는 3번과 4번 영역에서는 그을음 알갱이들이 입자로 굉장히 많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안쪽의 어두운 1번 영역에서는 산소가 부족하지만 연소가 시작되고 그을음이 만들어지는 역할을 합니다. 가장 흥미로운 것은 아래쪽에 푸른 불꽃을 보이는 영역인데, 푸른색 불꽃은 산소가 충분할 때 나온다라는 사실은 흔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왜 푸른색이 나오는가를 설명하는 원리는 단순히 온도 때문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탄소 연료가 연소하면서 흔히 말해 라디컬 연쇄 반응을 일으킬 때 생성되는 CH 레디컬의 화학 발광 때문에 푸른색이 보인다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촛불의 색은 화학적 원리에 의한 것이며, 마이클 패러데이가 1861년 실험했던 것처럼 우리는 흔히 불꽃에는 그림자가 없다라고 말하지만 촛불은 그림자가 있습니다. 조명의 위치와 세기를 잘 조절해서 측정한다면 그림자를 찍을 수가 있는데, 이는 영역 속에 포함되어 있는 작은 그을음 알갱이들이 빛을 막으면서 보이는 그림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심지 효과는 초에서 불타는 곳을 의미하는 심지 영역에서 작용하는 간단한 현상입니다. 액체 상태가 된 연료들이 모세관 현상에 의해서 심지로 빨려 올려오고 윗부분에서 연소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발생하는 열은 주변의 고체 연료를 녹여서 다시금 액체 연료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심지가 연료를 빨아들이는 현상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 효과가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것은 SHC라고도 불리는 인체 자연 발화를 설명하는데 가장 유용한 설명법이기 때문입니다. 인체 자연 발화는 말 그대로 인간이 어느 순간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불에 타서 재만 남기는 현상을 설명하는데요. 과학적이자 그리고 화학적인 관점에서는 절대로 현실이 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를 설명하는 시도는 여럿 있었고, 대표적인 것이 심지 효과입니다. 어떠한 이유로 옷에 불이 붙게 된다면 그 열기로 몸속에 지방이 녹고 새어나오게 됩니다. 심지처럼 옷은 인체의 지방을 빨아들이면서 계속해서 연소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 몸의 대부분을 태운다라는 모습으로 인체 자연 발화가 설명되곤 합니다. 이는 인체로부터 심지로 연료가 이동한다라는 개념으로 요약해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자, 본격적인 계산을 시작해 봅시다. 첫 번째는 동탁의 체지방량을 구해야만 합니다. 동탁의 키에 대해서는 정보가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삼국무쌍 게임의 프로필로 나오는 6척을 동탁의 키로 설정했습니다.
6척을 센티미터로 환산한다면 약 181.8cm가 되는데, 중요한 점은 30.3cm를 척으로 생각하는 것은 현재의 기준이고 삼국지의 배경인 후한 시대에는 23cm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 나름의 여러 조사 결과 끝에 적용할 만한 값은 23.7cm라는 결론을 얻었고, 동탁의 키는 142.2cm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작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삼국지에 등장하는 다른 인물들의 키를 정리해봤습니다. 유비나 장비, 조운, 제갈량은 8척에 해당하고 관우는 9척, 조조는 이보다 조금 작은 7척이라고 각각 연의와 정사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 그나마 신빙성 있는 값들로 계산해본다면 다음과 같이 165부터 무려 2m 13cm까지의 신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약간은 자존심을 높여주기 위해서 가장 많은 인물들이 속해 있는 8척을 기준이라고 최대값을 정해봤습니다. 이로부터 동탁의 키는 최소 142.2cm, 최대 189.6cm라는 범위로 최대값과 최소값 기준으로 모든 계산을 이어가겠습니다. 동탁의 체지방을 계산하는 과정에서는 후한서 동탁 열전에서 동탁의 체구가 작고 뚱뚱하다라는 설명이 있고요. 삼국지 연의에서는 몸이 비대해서 오래 앉아있지 못하고 드러 누웠다라고도 묘사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비만도를 측정하는 가장 간단한 방식은 체질량 지수를 바탕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체질량 지수는 신장을 미터 값으로 제곱한 값을 분모로 삼고 킬로그램을 체중으로 분자에 넣었을 때 나오는 값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37 이상의 체질량 지수는 고도 비만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효과적인 동탁 등을 붙이기 위해서 동탁이 초절정 비만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BMI 수치를 100이라고 봤을 때 각각 최소와 최대 키에서 동탁의 체중은 최소 202.2kg에서 최대 359.4kg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값들로부터 동탁의 체지방을 실제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런 정보가 없지만 통계적인 값들만을 통해서 연산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체중의 35%를 골격근량이라고 평균적으로 추론합니다. 이로부터 동탁의 골격근은 최소 70에서 최대 125kg이 될 것이고, 골격근 이외에도 내장근을 비롯한 여러 근육들이 있기 때문에 골격근은 전체 근육량의 0.577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를 역산해서 동탁의 총 근육량은 최소 122에서 최대 218kg이 됩니다. 근육은 단백질과 수분의 결합체이기 때문에 불타기 위한 연료가 아니라고 배제하겠습니다. 결국 이를 제외한 나머지 값들을 단순하게 지방으로 추산하겠습니다. 뼈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뼈는 일반적으로 체중의 3에서 5%이며 정상 체중을 기준으로 3에서 5%라 봤을 때 지방의 무게에 비해 미비했기 때문에 이는 단순하게 생략했습니다. 지방은 1g당 9kcal의 에너지 밀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로부터 최소 71만 kcal, 바꿔 299만 kJ, 최대 127만 kcal, 곧 532만 kJ의 열량을 동탁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동탁 연료가 어떠한 환산 인자를 가질 수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흔히 사용되는 등유의 경우 알려져 있는 밀도와 부피 대비 열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 보이는 것처럼 약 45,000 정도의 열량값을 킬로그램당 얻을 수가 있습니다. 휘발유의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다면 약 42,000에서 45,000 사이의 열량값을 가질 수가 있고요. 촛불과 관련된 가장 직접적인 연료로서 파라핀을 고려했을 때 34,200kJ/kg의 열량을 계산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값들은 에너지법 시행 규칙 제5조 제1항에 관련해서 환산하였기 때문에 공증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동탁의 열량을 기준으로 계산해 봅시다. 동탁의 지방만을 고려했을 때 65에서 117kg의 등유와 같으며 70에서 125kg의 휘발유와 같습니다. 이는 곧 87에서 155kg의 파라핀과 같은데 초 하나당 무게를 350g이라고 봤을 때 최소 250개에서 최대 444개의 초와 같은 만큼의 열량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초로 환산한 이유는 불을 피우기 위함도 있으면서 과거에는 초가 시간을 재는 단위로 사용되었던 만큼 우리는 초의 무게를 기준으로 연소 시간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흔히 12온스, 곧 350g의 초는 최소 60시간의 연소가 가능하면서 최소 동탁의 기준에는 250개의 초이기 때문에 최대 625일의 점등이 가능하며 최대 동탁값의 경우에는 444개의 초가 무려 1111 동안의 점등이 가능합니다. 이로부터 동탁 등불은 이론상 가능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끝낼 수가 없습니다. 약간의 문제가 발생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무엇인가?
바로 인간의 지방은 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신에 고르게 퍼져 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로부터 분석하건대 배에 있는 것들은 동탁 등부를 점등하는 데 적합한 위치의 지방이라 볼 수가 있고, 등이나 다리나 기타 위치는 사용하기 어려운 위치의 지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배에 있는 것만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보다 효과적으로, 그리고 체내에 있는 물과 뒤섞이지 않는 특수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이 문제는 동탁 바이오 디젤 합성을 통해 해결하려고 합니다. 자, 만약에 사체가 누워있을 때 연료에 유동성을 부여한다면 곧 지방을 유체의 형태로 바꿀 수 있다면 유익할 겁니다. 그리고 유체 형태가 된 지방들은 물에 비해서 가볍기 때문에 심지 쪽으로 연료가 이동할 것이며 체내 수분과 분리되어서 더욱더 효과적인 연소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는 바이오 디젤이라는 식물이나 동물이 가지고 있는 지방을 연료로 바꾸는 과정을 통해서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식물의 기름들을 정제한 이후에 알코올과 혼합하여서 트랜스 에스터리피케이션이라는 반응을 시켜준다면 글라이세롤이라는 형태로서 다른 유용한 자원이 나오고, 그 외의 기름들은 바이오 디젤로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화학적인 원리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흔히 트라이아실 글라이세라이드라는 지방의 형태로 존재하는데, 이 지방에 메탄올과 염기성 촉매를 사용하게 된다면은 트랜스 에스터리피케이션을 통해 바이오 디젤이 나오고 글리세린 혹은 글라이세롤이 따로 얻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메탄올 썼지만 알코올 종류기만 하면 돼서 가장 흔히 사용하는 것은 에탄올과 더불어 에탄올 역시 존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람으로 바이오 디젤을 만든 경우가 있느냐? 뉴스 기사들을 몇 개 찾아봤을 때 비버리힐스에 있는 크랙 앨런 비트너라는 의사가 환자로부터 얻은 지방들을 이용해서 바이오 디젤을 만들어서 그의 포드 SUV 차와 여자친구의 링컨 내비게이터 차의 연료로 사용했다라는 기사가 알려져 있는 것이 있고요. 당연히 사람의 지방으로 만드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사람에서 유래한 모든 것들은 인체 부산물이기 때문에 윤리와 관련되어 있다는 사소한 문제만 제외하고는 말이죠. 사람들이 동탁을 함부로 다뤘다는 것을 봤을 때 동탁에게 잿물과 한마디로 염기성 용액과 또 중국의 높은 농도의 술 등을 뿌리다 보면은 상처로 유입되어서 체내에서 바이오 디젤을 만들 것이고, 이 바이오 디젤은 몸의 상층부로 떠오르면서 계속해서 연료를 공급하는 심지효과에 최적화된 물질로 작용하였을 수 있습니다. 자, 요약입니다. 동탁은 좋은 연료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탁이 효과적으로 타오르기 위해서는 바이오 디젤화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모두 다 그냥 재미삼아 한 거기 때문에 아닐 수도 있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